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언어 매체 시간의 조준희입니다. 좀 전에 강의 보고 이거 바로 보는 사람은 굳이 또 오늘도 막 이래갖고 조금 이상할 수가 있겠네요. 옷도 똑같고. 자, 이번 시간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요. 프린트 2-3이라고 적힌 게 있어요. 사실 근데 잘 보면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2-2가 없었어. 내가 실수로 하나 넘어가고 그냥 2-3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정희성의 시와 신경림의 시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문 해설을 하고 다음 강의에는 또 문제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번에도 시 다 읽었죠? 이거 뭐 내가 읽어줄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꼭 보세요. 다 읽는데 한 2분 정도면 다 읽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 읽었다고 가정하고 그냥 바로 문제 본문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잘라 먹어갖고 정말 이 시인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또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날더러는 삽이나 들라 하고 쑥굴헝에 박혀 쑥이 되라 한다 라는 부분이야.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자,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으라는 얘기는 정말 아주 가난하고 고달픈 삶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죠. 이거 하는 뭐야? 이건 아니 저 프린트에는 없는 말인데 내가 또 옮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저렇게 적었네. 자, 가난하고 고달픈 삶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냥 흙이나 파먹으라고 하겠어.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평생 흙이나 파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건 평생 그냥 이런 막노동이나 해라 약간 이런 식의 의미로 예전엔 조금 사용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날더러는 삽이나 들라 하고 산이 나한테 삽이나 들라 하래. 여기서 얘기한 거 흙이나 파먹으라는 거랑 같은 의미겠지. 자, 고된 노동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쑥구렁에 박혀 쑥이 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쑥구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쑥이 자라나고 있는 구렁입니다. 자, 굴헝은 구렁의 방언이에요. 구렁이라는 말은 어떤 땅이 있을 때 중간에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을 구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쑥구렁은 그럼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파여 있는 곳에 쑥이 자라고 있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하겠지. 자, 쑥 같은 잡초 같은 거는 아무래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음습하고 그늘진 곳에서 좀 많이 자라니까요. 그런데 이 쑥이라는 게 우리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쑥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좀 많이 썼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잡초이자 힘들게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쑥구렁에 막혀서 쑥이 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 그냥 저렇게 그냥 살아라 라고 지금 산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네요. 실제로 이 화자가 정말 무슨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현재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약간 신세 한탄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였죠. 자, 그러면 다음 구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늘 퍼진 날 산은 쑥국새 울고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쑥국새 마냥 울라 하고. 자, 쑥국새는 뻐꾸기거든요. 또 산이 나한테 뻐꾸기처럼 울라고 한대요. 힘들고 고달픈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존재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시의 화자는 지금 굉장히 뭔가 조금 우울하고요. 뭔가 좀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산이 또 뭐라고 하냐면 쑥국새가 우는 날에 쑥국새처럼 울라고 하네요. 지금 화자의 감정 상태가 뭔가 좀 슬프고 그런데 산이 날더러 너 슬퍼? 그럼 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힘들고 고달픈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쑥국새는 뻐꾸기인데 이렇게 생긴 새예요. 참 귀엽죠? 이게 나중에 칼라로 보면 조금 더 무섭기도 하고 눈이 뻘개갖고 하지만 더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얘가 평소에 이렇게 뻐꾹뻐꾹 울겠지?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자의 정서는 현재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뻐꾸기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존재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뿅. 흙 파먹다 죽은 아비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에 나자빠진 애미처럼 울라한다.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라면서 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화자의 아버지 얘기도 나오죠. 흙을 파먹다가 죽었대요. 이 말은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끝까지 땅에서 이런 고된 노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고달픈 노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화자의 어머니도 굶주림에 지치셨대. 얼마나 배가 고프시면.
봄철이나 이럴 땐 먹을 게 예전엔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들풀 같은 걸 이제 많이 뜯어 먹고 하니까 쑥을 뜯으시러 쑥구렁에 들어갔다가 이제 넘어지셨나 봐. 얼마나 서글퍼요. 화자의 어머니도 가난 속에서 고달프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 본문을 살펴봤는데 이 시는 짧기도 하고요.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세세하게 따져본다기보다는 그냥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나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의 이 아랫부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아래로 넘어가 볼게요.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하도 많이 봐서 알죠? 항상 시가 문제로 등장한다면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자주 등장하잖아요. 자, 여기서도 표현상의 특징. 만약에 이 시가 나오면 요거는 잘 알고 있으셔야겠죠. 위 시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수미상관이 뭐냐면요. 수는 머리 숫자고 미는 꼬리 미자야. 글의 머리와 꼬리를 뜻하는 거니까 글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뜻합니다. 글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서로 상관이 있다. 그래서 의미가 글의 처음과 끝을 같거나 유사하게 표현하는 표현법이야. 근데 우리가 똑같으면 수미상관이다 라고 아는데 유사한 것도 수미상관입니다. 거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면 수미상관으로 좀 넓은 범위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수미상관을 그럼 왜 쓰냐? 형태적이고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려고 써요. 자, 앞부분과 똑같은 비슷한 형식의 어떤 글들이 나오네. 이제 글이 마무리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에서 뭔가가 반복된다. 오, 깜짝이야. 네. 주말인데 누가 지나가요. 네, 다시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에서 무언가가 반복된다 하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의미나 아니면 주제를 강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의미 강조, 주제 강조 뭐 이런 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시어나 식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많이 해서 안다. 이게 시에서 뭔가가 반복된다는 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리듬감이 형성이 되고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 의미나 주제를 강조하려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야 조용히 해 라고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조용히 해 라고 세 번이나 얘기하면 엄청 강조되잖아요, 의미가. 자, 뭐 그런 의미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면 산이 나한테 계속 뭔가 이야기하고 있죠, 화자한테. 그거를 화자가 독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말투 사용이고 누가 얘기하냐면 산이 화자에게 하는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시였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정의성의 시는 마무리를 짓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신경림의 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뿅.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신경림의 목계장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목계장터가 제목인데 목계장터가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큰 강이 하나 흐르죠. 한강이 흐르는데 한강 저 동쪽으로 쭉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강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그래서 저 위쪽 강을 따라서 가다 보면 춘천까지 가고요. 그 춘천까지 가는 그 강 이름이 바로 북한강이지.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따라서 가다 보면 저쪽 충청도까지 가는데 청주 지역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을 남한강이라고 합니다. 목계장터는 지금으로 치면 청주 지역에 있는 그 남한강 유역에 서던 그런 장터야. 5일장이에요. 그러면 이 목계장터가 이 시랑 어떤 관련이 있냐? 이 시의 화자가 목계장터를 다니는 떠돌이 상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화자는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쪽에 물건을 팔고 저쪽에 물건을 팔고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인데 이 사람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나도 좀 정착도 하고 싶다. 근데 정착하는 삶은 또 과연 그대로 좋기만 할까? 라고 하면서 떠돌이의 삶과 정착의 삶을 갈등하고 있는 시예요. 프린트를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마지막 작은 한 덩어리 해갖고 총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우선 그 중에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도 이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쪼개서 죄송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그러니까 구름이나 바람은 막 움직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떠들며 사는 삶, 그러니까 방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들이야. 자,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비구름이나 햇살 같은 거를 비유한 시어들입니다. 청룡과 흑룡이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개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못개 나루에. 백일을 타고 가면 예전에 이거 산을 넘어서 막 이 짐들을 막 이만큼 지고 막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남한강 상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 서울에 사흘, 3일밖에 안 걸린대. 그래서 그런 못개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밥값은 타는. 아흐레는 9일, 나흘은 4일입니다. 자, 아까 목계장터가 5일장이라고 그랬는데 달력에서 뒤에 1의 자리가 9일이거나 4일이거나 이런 날마다 5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장이 선다는 그런 의미고요. 밥가분이라는 거는 분, 요즘 말로 하면 파우더죠. 파우더. 이렇게 얼굴에 막 팍팍팍팍 바르네. 요새는 파우더 바른다고 하는데 예전엔 분칠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밥가분은 뭐냐면요, 예전에 화장품 상표 이름이야. 근데 이 사장님이 박씨셨나봐. 그래서 이름을 박가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전국적으로 히트치면서 그냥 일종의 대명사처럼, 화장품의 대명사처럼 쓰이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가분을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라고 합니다. 서럽다라는 지금 화자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화자의 심정 같은 걸 묻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는데 이런 식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우선 박물장수가 그럼 뭐냐? 박물장수대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자가 쓰는 화장품, 바느질기구, 폐물 따위, 보물 따위의 물건을 파는 떠돌이 장사꾼이야.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떠돌며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전을 그대로 옮긴 거긴 한데 요새는 뭐 화장품, 바느질 다 남자도 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한대. 아까까지는 방랑의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들꽃과 잔돌 같은 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잖아. 그래서 머물러 있는 삶, 즉 정착의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착하면 좋을까 했는데 산서리가 또 내릴 수 있대. 내가 들꽃이 되면. 서리라는 게 얼마나 추울 때 내리는 그 약간 얼음과 얼음 아닌 것에 그 약간 경계에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산설이나 물여울. 내가 자갈이, 잔돌이 돼서 물 속에 있는데 물살이 엄청 센가 봐요. 자, 이런 것은 나한테 시련과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냥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방랑을 하고 있는 목계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떠돌이 상인이었어. 근데 이런 삶을 꿈꾸기도 하시나 봐요.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 팻마루. 이 민물새우를 잡아다가 어떤 국 같은 걸 끓이셨나봐. 그렇게 이제 정착을 하다가 석삼년이라는 건 3년이 3번 있다라는 뜻에서 3 곱하기 3, 9년입니다. 9년 동안 정착을 하다가 한 1회쯤, 한 7일쯤 9년이나 정착을 하다가 그 중에 한 7일 정도만 천치, 약간 뭐 바보를 뜻하는 말이죠. 바보로 변해서 그냥 헤헤 하면서 짐 부리고 앉아서, 짐을 그냥 다 놓고 앉아서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떠돌이이긴 하지만 진짜 떠돌이가 아니라 한 9년 동안은 정착해 살다가 한 7일 정도나 돌아다녀라.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뜻하는 천치라는 단어가 등장했음에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의미를 하지.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바보처럼 헤헤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지금은 정착.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두 행만 남았습니다. 하늘은 날더러 바람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바람은 아까 떠돌이, 그 다음에 잔돌은 정착의 이미지였잖아. 방랑하는 삶과 정착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저거는 저것대로 힘들고 이거는 또 이것대로 힘들겠지.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위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위시의 표현상의 특징. 아까도 그랬지만 시가 등장할 때마다 표현상의 특징은 항상 별이에요. 자, 여기도 똑같이 어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뭐라 하고, 뭐뭐라 하네, 뭐뭐라 하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미가 등장을 하고요. 시에서 무언가가 반복된다는 건 다 똑같아요. 리듬감을 형성하고, 뭐 우리말로 운율이라고 하기도 하죠.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 혹은 주제를 강조하는 거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계속 반복하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말투를 사용하네요. 아까 전에 정의성의 시에서는 산이 화자에게 뭐라고 했는데
여기선 산도 뭐라 그래? 하늘도 뭐라 그래? 강도 뭐라 그래? 땅도 뭐라 그래? 왜 이렇게 다 뭐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네. 자, 방랑과 정착의 기로에서, 기로는 갈림길이죠. 방랑과 정착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눈치챘니? 여기 표현상의 특징 1번과 2번이 아까 등장했던 그 시랑 뭔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왜일까요? 난 모르겠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성과 신경님의 두 시를 빠르게 살펴봤는데 시 본문 해설 강의는 끝이 났고요. 조금 있다가 문제풀이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